예,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이제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는 방법들이 참 제각기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까 의사소통이 참 사람마다 다른 의사소통이 있다. 예, 그리고 의사소통이 다른 것들은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각기이기 때문이거든요. 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거에 따라 좀 많이 다른데,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 해볼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목적은 자신과 타인이 사고 안에 어떤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을 잘 전달하고 상대의 감정과 생각, 욕구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표현이 잘못돼 가지고 곡해해서 하기도 하고, 표현을 잘했는데 상대가 그것을 곡해해서 들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잘 할 것인가, 셰퍼와 호레이지가 2008년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들이 이제 보통 상담까지 왔다는 것은 평소에 의사소통이 굉장히 문제가 있던 사람과 의사소통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갈등이 많이 생기고, 갈등이 잘 생기면 둘 간에 협상적 대화가 잘 안 되고, 협상적 대화가 잘 안 되면요, 갈등이 커지면은 이제 뭐 조정이나 중재로 갈 수 있고, 조정이나 중재가 걸치지 않는 경우는 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실은 뭐 상담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법에 하기에 앞서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평소에 의사소통의 방법, 대화의 방법을 잘 익게 되면 그것이 실은 어떤 뭐라고 할까,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은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내 감정과 생각을 상대의 자존심이라든지 상대의 상처 주지 않고 전달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잘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잘 공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의사소통의 방법, 여러 좋은 의사소통 방법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정의 대상자들이 의사소통이 서툴러요. 예, 너무 많이 서툴려서 같은 말이라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은 주변의 사건이나 정보를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으로 받아들인다. 신기하잖아요. 똑같은 것을 그들 나름대로 독특하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해석하는 방법이 정상이고, 이게 다른 사람이 나하고 해석한 것이 다르면 그걸 비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변 사건이나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래서 당연하고, 오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 당연한 것으로.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는 대화의 당사자가 내 이야기를 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식으로 내 전달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 자신부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상대에게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나도 좋고 너도 좋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쿠션 요법이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쿠션 요법.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운한 어떤 불편한 점을 이야기를 할 때, 불편한 점이라든지 상대에게 좀 미안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이고 제가 이제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까지 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오시고, 지난번에 이런 것도 잘해 오셨는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만 조금 더 잘해 주신다고 그러면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부정적인 것을 확 이야기한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좋은 점들을 많이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만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운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서운한 것이라든지 조금 더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쿠션을 먼저 깔아줘야 돼요. 좋은 것들을 깔아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쿠션을 또 깔아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오늘 그런 부분만 더 이야기해 주신다 그러면 개선해 주신다 그러면 더 잘 될 것 같고 특별히 제가 우리 선생님이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들도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앞뒤로 쿠션을 깔아줘야만이 그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자존감이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사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요 앞뒤 쿠션이 없어요. 전이와 후위가 없어요. 이게 전이와 후위를 잘 깔아주는 거. 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쿠션 앞뒤를 잘 깐다 이런 걸.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듣기 위해 자신의 방어 의제를 덜 상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잘 받아주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평소에 어떤 방어 기제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도 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의사소통할 때는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말 잘하는 것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상대방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 잘 경청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또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행동이 너 때문이 아니고 실은 너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 상황에 대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라는 거. 그래서 생각이 여러분들이 그거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순수히 저의 생각이다. 나의 느낌이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 행동이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행동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너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No. 비폭력 대화법이나 일반적 대화법에서는 어떤 객관적 사실이 나를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한 그 사람의 해석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해서 감정이 나빠지는 거죠.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죠. 그 생각에 대한 책임도 나한테 있고. 근데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보면요. 내가 어떤 너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과 해석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 그 생각과 감정은 내 책임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그래서 비폭력 대화법을 좀 공부를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시면 비폭력 대화법도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요. 대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 바쁘다고요. 짧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초조하고 진도가 빨리 나고 그러면 아이들이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그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자, 의사소통 첫 번째 기술은 관찰 기술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주의를 잘 기울여야 돼요. 요즘 우리 학생들도 저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또는 수업 시간에 일하게 보면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핸드폰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핸드폰 하면서도 너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은 두 가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 관찰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주의를 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있어도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주의가 어테이션이 가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어떤 이야기할 때는 주의를 잘 줘서 그의 말과 행동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면담의 이전부터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다음에 신체적인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화가 끝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뭐 대화하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또 어떤 내용에서 불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관찰은 실은 인간이 대화하면서 자기가 언어적인 것은요 굉장히 한 30%고 비언어적인 것 70%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그가 언어로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들을 수 있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경청의 기술이 필요하다.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대해서 잘 숙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포와 호레지는 2008년 적극적 경청의 요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클라이언트가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말뿐만 아니라 또 그 진짜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세심한 감정까지도 추론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말하지 않는 또 겉으로 드러난 그 이면에 그 숨겨진 그의 감정까지도 잘 들으려고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제 공감적 경청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들을 때는 분명하고 또 침착하고 흥미를 나타내는 어조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관심과 열린 마음을 갖고 클라이언트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몸짓을 해줘야 된다. 표정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이런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것은 잘 듣고 있다는 것을 그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게 해주는 것까요. 내가 잘 듣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보기에는 잘 듣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듣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 이런 것까지 다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좀 불문명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주장하거나 또는 의견을 제시를 위한 말보다는 클라이언트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말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야기 듣다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표정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클라이언트 말을 잘 경청하려고 노력을 하면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경청의 방법, 실은 어떤 교정복지에 있어서 경청이 한 98, 90%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를 제시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잘 이해하고 듣고, 그 다음에 애매한 것 같은 경우는 추가 정보를 좀 던져주고, 그 다음에 애가 잘 듣고 있다는 표정, 몸짓, 끄덕임 이런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분명하고 흠쩍하며 흥미있는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말뿐만 아니라 그 수면에 있는 감정까지도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잘 관찰하고 경청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해 놓은 내용들에 대한 해석. 물론 사회복지사가 비심판적인 태도로 클라이언트 내용을 듣지만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한 내 진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이제 그 해석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해석 기술은 클라이언트의 표면과 행동 상황 저변의 단서를 발견하고, 그 클라이언트 겉으로는 드러나는 모습과 또는 깊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습들 있잖아요. 발견하고 그 결정적인 요인들을 이해하며 그것을 클라이언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밑에는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이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질적인 이런 마음이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조종 과정에서 이 해석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종의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소감을 나누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대화하면서 느낀 점이나 배운 점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한 친구는 오늘 대화해서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한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내가 이렇게 끝날 것 같으면 너무 허무하다. 이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컷 다 해가지고 오해를 풀어줬더니 허무하다 딱 이야기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러면은 우리 이거 친구는 지금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재언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내가 이야기를 잘 들었니? 이렇게 딱 전달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허무하다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이 갔던 우리 상담사가 저를 보더니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 다 마무리 짓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끝날 줄 알았더니 험하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해석을 너는 좀 깊이 있는 어떤 관계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나는 이해가 되지는데, 내가 그 말이 맞냐 이렇게 하니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좋은 거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상담이 다 끝나고 우리 갈등 조정이 다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코멘트를 들었어요. 이 전체 프로그램에서 다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허무했다고 이야기 들었던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교수님은 제가 어떤 뭐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진짜 마음에 원하는 것까지도 그 선생님이 알아채고 이야기해줘서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겉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 있는 그런 것까지도 잘 캐치해 가지고 표현해 주는 것이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또 사회복지사로서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함축적인 메시지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이 필요하고, 클라이언트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검토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런 해석도 필요하다. 클라이언트는 A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가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왜곡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회복지사가 해석한 너는 그 친구가 너를 왜곡해서 한다기보다는 그 친구가 너의 부담이 되고 불안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는 해석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다른 해석. 그래서 다른 해석을 클라이언트와 상담 과정에서 만든 어떤 해석을, 클라이언트 해석도 있고 사회복지사 해석도 있는데 그 해석을 이것이 맞다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상황에 대해서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에서는 라포가 형성이 되면 이 해석 기술을 통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해석해보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좀 직면해 보도록 한다든지,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말하는 것과 속내 이중적 관계를 내가 이제 그 양가성을 딱 잡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다시 들려준다든지 해가지고 인식의 통찰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가해 친구들이든지 피해 친구들이든지 굉장히 조금 자기중심적으로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존중해 주되 상담자의 사회복지사의 해석도 곁들여 가지고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클라이언트가 자기 패배적 또는 비효과적 행동을 더욱 기능적 행동으로 대체하도록 동교하기 위해서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실패했는데 나는 이번에 노력하다가 5번째 이번에 실패했다.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내가 보아서는 너는 5번 실패한 것이 아니고 5번이나 도전을 했다고 나는 본다. 세상에 사람들 보니까요. 중간에 한두 번 하다가 말아버린 친구가 있는데 너는 5번 도전했기 때문에 나는 성공을 위해서 너는 도전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을 통해서 되돌려 줌으로써 클라이언트가 뭔가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측면을 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표현 촉진 기술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클라이언트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촉진하도록 이렇게 하는 표현인데,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떤 질문을 던진다든지, 내지는 앞서 이야기한 내용과 뒤에 이야기한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이런 두 내용의 차이점이라든지 같은 점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해야 된다. 질문이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방해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클라이언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마음의 용량을 키우고 스스로 인식해서 스스로 나가기 위해서는 뒤따라가면서 클라이언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초점 유지 기술이 좀 필요하다. 초점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기술은 제한된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가져야 하는 전문직 관계에서 불필요한 방향과 시간 낭비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어떤 A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 그 시간에 뭐 B, C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A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B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러기보다는 A가 A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B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B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듣고 돌려주고 다시 질문을 해요. 다시 우리가 그러면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이시네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A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점 유지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논의를 특정 문제에 지나치게 초점을 둔 나머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을 경우, 예, 너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의 문제만 너무 초점해서 하는 경우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초점 유지 기술을 사용하고, 논의의 내용이 소진되어 같은 내용이 반복될 경우라든지, 논의 내용이 주변적이거나 관련성이 없이 핵심에서 벗어난 경우라든지, 어려운 주제에서 벗어나서 이 주제에 다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때라든지, 논의 내용으로 인해 격한 정서적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진정하고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잠깐 초점을 유지한다,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좀 이끌어 간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그 회복적 서클도 이 초점 유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본 서클에서는 주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갖고 오거든요. 지난번에 그 힘든 일과 관련해서 지금 내 마음이 어쩐지 누가 뭘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요. 친구들이 지금 내 마음을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저 친구가 잘못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잘 듣고 다시 질문을 던져요. 어.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그 일과 관련해서 지금 마음이 어떤지 이야기해 주실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조정을 하다 보면요. 아주 막 폭풍우가 몰려와가지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조정자는 사회복지사로서 조정관은 이 그 절차와 질문을 딱 잡고 있어야 돼. 절차와 질문만 딱 잡고 그거에 대해서 그때 질문을 던져주면 이것이 잘 흘러가요. 그래서 그것은 저는 이제 초점 유지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 기술도 있다.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그 사회복지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면담을 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어떤 면담이라든지 내지는 상담을 하는 차원에서 좋은 어떤 정보나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좋은 정보 같은 경우는 잘 정보에서 클라이언트가 그걸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어떤 사건이나 경험, 문제, 사람들에 대한 자료나 사실을 제공하는 것,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필요한 지침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 이 친구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이렇게 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주려는 정보가 충분히 타당한 것인지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평가해야 되고, 성급히 정보를 주기보다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클라이언트가 이해하기 쉬운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고, 정보를 제공할 때 어느 정도 정보부터 주어야 하는지 순서를 정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 대해 모든 타당한 사실들을 모두 제시해 줘야 되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되고, 정보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봐야 되고, 핵심 정보에 대해서는 기록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자, 요약 기술도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들은 내용을 자꾸 이렇게 되돌려주는 방식, 이 요약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조종하면서 이 요약 기술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막 분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막 둘이 싸울 때 차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돌려준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는데, 이 요약 기술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한 말의 내용과 그 속에 담긴 감정들을 전반적으로 함축하여 정리하는 하는데 요약하는 기술은요. 교정사회복지사가 새로운 세션을 시작할 때 이전의 세션에서 다른 요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요약할 때도 사용한다. 예, 그래서 새로운 그전 것들에 대한 요약들,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 같든지 지금까지 다뤄온 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간결한 부분이나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특히 세션이 방향을 잃게 되거나 방향이 없이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은 그간의 어떤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잘 요약해 가지고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가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 종결 기술은 원조 관계를 무리 없이 정리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뭐 끝내는데 무슨 뭐 종결 기술이 필요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시작하는 것보다는요, 끝마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끝마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끝마침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정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원조 과정에서의 경험을 평가하도록 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비스라든지 상담을 하면서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느냐, 긍정점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 종결에 대한 감정 처리. 오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기분이 어떻느냐. 종결 후에 유익한 변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간의 면담이라든지 교정복지 서비스를 받고 그 유익하고 효과를 얻었던 것들이 프로그램 끝나고도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아니면 필요하다 하면 또 어떤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종결 기술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크게는 교정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기술에 대해서 관계를 일단 잘해야 된다. 그래서 비스테이크의 7대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 개별화해야 되고 비심판적으로 돼야 되고 의도적으로 감정표해야 되고 통계적인 정서적 관여를 해야 되고 비밀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하고 비심판적인 태도와 수용을 해야 되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저 관계와 함께 이 면담의 기술, 예, 그냥 상담의 기술이죠. 사회복지에서는 면담이란 말을 쓰는데 이러한 면담의 기술을 잘해서 클라이언트와 면담을 잘 진행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의사소통을 평소에도 의사소통을 잘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전하는 내용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잘 전달해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돕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의사소통을 잘 촉진할 수 있는 기술들, 저희가 이제 그 학급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가는데 저희가 조금 세션이 많이 가면 갈수록 그 친구들이 평소에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말들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방법을 적극적 경청도 가르치고 비폭력 대화법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좀 쉽게 하면서 평소에 좀 잘 그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짧은 시간 하지만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려고 제가 하는데, 교정의 대상자들이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의사소통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또 예방적 차원에서 하고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갈등을 원활하게 잘 해결하고 윈윈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교시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